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임준경은 일랑이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그럴 리도. 안녕.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다루게 될 줄 몰랐습니다. 팬심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202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영화의 시작은 세계관을 바로 다이렉트로 소개하는 시퀀스로 시작합니다. 남북한의 정상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통일을 전격 합의하게 된다. 장진태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의 내레이션이 들리는데요. 전 정우성 배우 목소리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딕션은 살짝 아쉽네요.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가까운 미래에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을 실사로 구현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역시나 제일 어려웠던 일은 일본 60년대 후반 전공투 시대의 허무주의와 암울하고 우울한 세계관을 한국적으로 각색하고 옮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법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이용한 세력과 그렇게 유지되는 권력을 깨부수려 하는 세력의 대치를 그리게 됐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게 딱 네 가지인데요. 새롭다, 놀랍다, 재밌다, 그리고 섹시하다. 원작이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원작의 감독인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루이스 픽처스 김태한 대표에게 제안을 해서 김태한 대표가 김지훈 감독에게 영화의 연출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기획을 시작하고 강동원 배우도 캐스팅을 했는데 워낙에 대작이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작품도 하느라 실제작은 2017년에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 사이 제작을 한 작품인 밀정은 정말 좋았는데 집하세요. 시위가 한창인 광화문 광장. 감독은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컸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춘천의 야외 오픈 세트장에 광화문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4,200평 정도의 대지를 준비하고 700평 정도의 공구리를 쳐서 도로까지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세계관이 근미래이긴 하지만 한국은 무역이 통제되고 해외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제작비도 아낄 수 있었다고. 지금 이 상황에 섹트와 일반 시위자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야? 통일 반대 세력인 반정부 무장테러 단체 섹트와 일반 시민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시위에 폭탄이라니. 섹트가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시위가 아니라 테러란 말이야, 테러! 특히나 엉뚱이란 말이야! 발포 준비! 발포! 시위 진압 때도 발포를 해보는데 어째서 섹트의 화력이 더 강한 것 같죠? 일반 시위대에 발포를 할 수 없으니 고무탄을 쏜다는 설정입니다. 어딜 때로 세워가! 빨리 뛰어! 드디어 특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놈들의 마지막 남은 거점이다. 샅샅이 뒤지고 끝까지 쫓는다. 오늘은 임준경이 척후로 선다. 섹트의 지하 아지트. 삼가 쪽 사람들한테 전해줘. 조심해. 그런데 폭탄 운반책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라니. 대가는 딸기 우유? 특이대가 몰려옵니다. 이 지하 수로의 공간은 부산의 하수처리장 등 여러 곳에서 찍기도 하고 세트를 만들어서 찍기도 했습니다. 세트에서는 물 50톤을 매일 갈아 넣으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총 180톤을 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잠깐! 인랑이 등장합니다. 와, 이거 겁나 멋있긴 하다. 이곳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섹트의 의상이 좀 특이한데요. 의상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와는 다르게 이번 의상은 좀 쉬웠다고 하네요. 역사적 고증을 거치며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근미래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마음껏 활용해서 뒤섞어 모든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 목소리는 김지훈 감독 본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성우를 섭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제 공격에 대한 실탄 대응 사격을 실시한다. 이 영화에 나오는 총기는 특기대와 공안부, 세트가 쓰는 총을 다 구분해서 총 16종류의 총기를 44정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작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MG42는 70년발이 거의 3초 만에 발사되는 총기라고 하네요. 원래 들고 쏘는 총이 아닌데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들고 쐈습니다. 무게가 12kg 정도 되는 이 총을 이렇게 들고 뛰었으니 거기에 광화복과 헬멧까지 다 갖추면 거의 40kg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와,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행군할 때도 이렇게 무거웠나? 또 이 광화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은 초반에 다른 디자인의 광화복을 받아보긴 했지만 일랑인데 다른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텍스처와 색감 정도만 현대적으로 바꿔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맨 오브 스틸과 다크나이트 시리즈, 로보캅 등의 영화에 나오는 특수복을 만들었던 미국의 얼라이언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신형 35세트, 구형 5세트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은 한 벌이 무려 40개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거의 한 번 입을 때 무슨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입어야 했겠네요. 그러니 아침에 한 번 입으면 웬만하면 끝날 때까지 벗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강동원 배우가 이 옷을 보려고 미국에 놀러 갔는데 마네킹에 본인 얼굴을 붙여놓고 옷을 만들고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한편 폭탄을 운반하던 빨간 망토의 소녀가 인랑인 준경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감독은 말 그대로 만화에서 뛰쳐나온 듯한 비주얼, 특히나 광화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강동원밖에 생각나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만찢남인데. 이 영화에서 얼굴을 주로 가리고 나오는데도 그 기럭지와 고개의 각도로 감정이 느껴지는 연기를 하셨죠. 강동원 배우는 가면 안쪽에 실제로 이런 표정을 지어야 밖에서 봤을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가면을 쓰면 눈이 눌리고 앞도 잘 안 보여서 고생도 심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얼굴을 다 가렸는데도 동작의 태와 몸의 선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역시 배우는 배우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와라. 김지훈 감독은 영화 가려진 시간에서 강동원 배우와 함께 나온 신은수 배우를 보고 이 영화에서 적대관계로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신은수 배우를 처음 보고 문근영 배우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만둬.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이 사건으로 특기대의 이미지는 추락을 하게 되고 특수기동대 경위 임준경과 일중대는 4주간의 재교육을 지시한다. 공안부 새끼들. 지들 맛대로 주사위 구성하고 지네 입맛대로 발표하고. 그냥 개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특기대와 역사를 같이 한 녀석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기대 훈련소장 장진태 역은 전작 놈놈놈에 출연했던 정우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송종희 분장 감독의 아이디어로 얼굴의 상처와 주근깨, 검버섯 등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암시하려 했습니다. 감독은 얼굴에 붙은 잘생김을 없애려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무 잘생겼어. 조상경 의상 감독은 굉장히 남자답고 큰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주 큰 코트를 툭 걸치는 느낌으로 큰 실루엣을 만들려고 했다는데요. 뭐 정우성이니까 나오는 룩이겠죠. 이기석 공안부장이 저렇게 특별위원회까지 소집해 벼르고 있으니까 당분간 시끄러울 거야. 진짜 적은 섹트가 아니라 공안부인 것 같은데요. 정보기관인 공안부는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권력기관인 특기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기대를 흔들겠다는 모양새지만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쿠데타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공안부는 이념의 대립이 있어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두려운 부류들이죠. 한편 준경은 등 미쳤다. 강동원 배우는 이 영화를 위해 시기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병행해서 이런 등과 어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상우 왔던데? 예전 특기대 요원이었던 상우가 공안부가 되어 특기대를 찾아왔네요.
옛 친구를 만난 준경과 상우. 뭐하러 온 거야? 김우열 배우는 옛 동료인 준경에 대한 동경이 질투와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준경과 그가 속한 특기대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설정해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갈라진 벽 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빨간 모자 소녀가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 야, 고1이야, 고1. 이걸 굳이 준경에게 전달하는 건 무슨 속셈일까요?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야. 그래서 유족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예뻐. 훈련 한번 과격하게 하는 특기대원들. 정두홍 무술 감독은 섹트와 공안, 특기대의 액션을 다 다르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여자아이가 터져버렸으니 트라우마로 남은 걸까요? 정신 안 차릴 거야? 멍청한 새끼. 여보세요? 이은희 씨죠. 동생분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희의 등장. 주인공의 첫 등장을 중요시 여기는 감독은 윤희의 주조색을 보라색으로 설정하고 신비한 느낌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조상경 의상감독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우울한 느낌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윤희이길 바랬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라일락 향을 느낀다는 감성으로 주조색을 라일락색으로 설정을 하고 의상도 컬러감이 있는 울이나 니트 소재로 세팅을 했습니다. 윤희를 만나러 가는 준경. 의상감독은 광화복 외에 한 가지 옷만 입는 준경의 스타일을 생각해서 가장 무난하고 튀지 않으면서 그의 성격을 감춘다는 느낌도 드는 가장 임준경스러운 옷을 찾으려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늑대를 형상화한 인랑을 표현하는데 양털을 붙인다는 게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이곳은 실제 남산 케이블카입니다. 디스토피아와 대조를 이루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 모그 음악 감독은 미래적인 느낌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빈티지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바를 받기 위해 굳이 보라색 조명 앞에 서 있는 윤희. 뭐 조명빨 따윈 필요 없는 얼굴이긴 하지만 지아무리 인랑이어도 이건 뭐 반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반한 거 맞죠? 지금 지나간 기타 케이스를 메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남산 서울타워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재현한 대전의 세트입니다. 제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잖아요. 그쪽 잘못은 아니죠. 섹트. 거긴 개미 지옥 같은 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초면에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작은 책방을 하고 있어요. 헌책도 팔고요. 갑자기 자기 직업도 알려주고 저기가 우리 책방 있는 곳인데 성수동. 일하는 곳도 알려주고 이거 끼 부리는 거 맞죠? 가보실래요? 맛있는 국수집 아는데. 뜬금없는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결국 윤희의 책방까지 들어가게 된 준경. 요즘 들어 정전이 자주 되네요. 아니 그런데 솔까 화면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빨간 망토 이야기 알죠? 이 빨간 망토 그림은 박지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렸습니다. 김지훈 감독과 이름이 같네요. 늑대는 소녀를 속여서 할머니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감독이 빨간 망토 동화가 영화의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으니 원작 감독에게 애니메이션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원작 감독이 천재 작가 테라다 카치야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러스트를 의뢰한 후 그려놓은 그림을 보러 일본에 갔더니 소녀를 나체인 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다고 하네요. 감독이 적잖이 당황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작가와 원작 감독은 예술 행위이고 표현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니 빨간 망토라니까 그걸 벗겨놓으면 어떡해. 암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순화시킨 그림입니다. 그래도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죽은 소년 누굴 탓해야 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건데 어째 분위기가... 그럼 그렇지. 갑자기 왜 키스를 하느냐는 관객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은 이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혹은 서로 간에 속이는 중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저 뒤에 간판에 있는 광고 모델은 요즘 핫한 배우 전여빈 배우입니다. 영화 밀정에 기생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통편집되는 바람에 감독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이 영화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준경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상우를 만나는 윤희. 임준경은 좀 어때? 준경이가 이윤희 씨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겨우 이 정도 속으로 형기 가면에 동생 수술비까지 물은 이건 미치는 장사는 아니잖아. 인생 정말 진상이다. 윤희는 삶의 회의가 듭니다. 부장님 들어오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공안 부장은 허준호 배우가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미래이긴 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레트로 감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특기대가 맡았던 테러 작전들 우리 태방대가 맡기로 했습니다. 특기대 잠정 출동 정지 명령은 이번 위원회 결정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감독의 서울예대 연극과 선배 정원중 배우가 감독의 영화에 첫 출연했습니다. 이발사 역은 감독이 미장센 단편 영화제의 몸값이란 작품을 보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박형수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능이라고. 작년에 죽은 유부장이 걔네들 작품입니다. 남산에 있을 때 슬쩍 지나갔던 기타 가방을 맨 사람도 인랑이었네요. 이곳은 감독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남동 UN 빌리지에 있는 로얄 맨션이라는 식당입니다. 박한열 저격 사건도 인당이 벌인 작업입니다. 섹트 지시 아니었습니까? 뭐 부패 세력 색출 정화부대라고 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특기대 내에 있는 곳으로 짐작만 가는데 아니 우리가 왜 부패 세력이야? 애국 세력이지. 이거 영 불안한 경찰청장. 우리가 이번 자폭 소녀 사건을 연계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스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청장의 심리를 파고들어 계획을 하는 공안 부장입니다. 지금 들어와. 시작한다. 상우의 호출을 받고 작전을 시작하는 윤희. 준경을 불러냅니다. 그런 그녀를 따라붙는 섹트 요원 구미경과 구미경을 따라붙는 특기대 철진. 임준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엘리베이터뿐이야. 엘리베이터 봉쇄한 뒤 대테러 방향에 올라갈 거고 밑에서는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왜? 바빠? 공안부 알바 가는데 내가 막은 건가? 감독은 평소에 독립영화를 많이 보는데 한예리 배우가 유독 눈에 띄어서 팬으로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제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상치 않게 흔쾌히 출연을 해줘서 너무 기뻤다고 하네요. 감독이 원하는 표정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을 해줘서 놀랍기도 하고 촬영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걔네들 맘만 곱게 먹으면 지금이라도 흑반 만들어. 그냥 묻어버린다고. 신 같은 년. 섹트는 끝났어. 아직도 모르겠어? 닥쳐. 아가리 흙 들어가기 전에. 야, 그렇게 지나가면 나라도 눈치채겠다. 나도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미경아. 미친. 누구 앞에서 심파야. 이윤희 동선 방해 안 받게 군미경 따라붙어. 이윤희한테는 다른 선을 붙일 테니까.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움직이는 장진태. 아니 정말 준경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미행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은 철진. 아니나 다를까 격렬한 격투가 벌어지고 여자를 때려잡는 불꽃 카리스마. 불꽃 카리스마 민호. 넌 엄철영이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온다고 생각했어? 그 옆에 공안부 재정담당 제2차장 윤병우란 자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야. 엄철영과 이윤희. 급하게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기억이 막 나는 것처럼 말해도 돼요. 박병은 배우가 감찰부장으로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찰부장을 죽인 게 인랑이 아니라 공안이 시켜서 윤희가 죽인 거였습니다. 근데 공안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섹트가 이 혼란스러운 구조를 유지해 주니까. 예, 퀵 부르셨어요? 잘못 거셨습니다. 준경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감청하는 공안 요원들. 이 역시 최첨단의 장비들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면을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윤희 동선은 나름 미래의 택시라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택시 디자인은 좀 동생 때문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이 씬이 한효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감정씬을 찍어야 해서 이번 영화 어렵겠구나 하는 운명을 감지했다고 하네요. 제가 좀 늦었죠. 가요. 윤희와 준경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남산으로 모입니다.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것 같은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작전에 들어간 윤희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감독은 관객이 준경의 심경에 대해 궁금해하길 원했는데요. 엘베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곳을 한번 보고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동원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임준경이 전시관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 자리들 시켜. 아니 무슨 PPL도 아니고 책을 감독은 윤희가 들고 있는 책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CG로 제목을 바꿀까도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타인의 고통 설정하고는 생각보다 볼 게 많이 없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공안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확실히 눈치챈 것 같은 준경은 타워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윤희 씨. 나와. 설마 뛰어내리려는 건가요? 드론 띄워. 이 드론은 실물 사이즈 그대로 크게 제작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 장면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팔로 막아야 되는데 얼굴로 오면 오빠만 믿어요. 잘 막아주리라. 임준경이 창문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침착한데? 이곳은 대전의 오월드 주차장입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운전자가 준경이 날아오는 걸 본 후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순간 발차기를 맞았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한상우가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이 장면은 스턴트 대역 없이 모든 배우들이 실제로 찍었습니다. 진짜 불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김무열 배우도 사람인지라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속도를 자꾸 늦추니까 정두홍 무술감독이 걱정하지 말고 세게 받으라고 해서 나중에는 있는 힘껏 밟았다고 하네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야 임준경. 야 도대체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 이 새끼 뒤집어 씌우는 것 좀 보소. 이거 먼저 확인해봐. 이미 예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던 준경.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오라고 이 새끼야! 너 같으면 나가겠냐? 자살 테러 현장에 자살한 애들이 없다. 내가 널 너무 믿은 것 같다. 어떻게 됐어? 안전합니다. 안가 사무실로 가서 김철진 접선해. 역시나 모든 상황은 장진태의 계획 안에 있었네요. 이 씬을 찍을 때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더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있으면 어디로든 가. 갈 데가 없어. 결국 준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윤희. 이곳은 성수동에서 일요일 늦은 밤 시간에 거리를 통제하고 찍었습니다. 디지털 색보정의 승리로 세련돼 보이는 골목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건물이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김철진이 들어갑니다. 임철진! 준경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공안에 잡혀버린 불꽃 카리스마. 임철진, 나 공안부 제1차장 한상우야. 특기대 전설이셨잖아요. 이 여자 알지?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구리잖아요.
이렇게 발표할 거야? 2016년작 두 남자에 이어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준 불꽃 카리스마 최민호 배우. 감독은 테이크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려는 최민호 배우에게서 배우로서의 자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소같이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절하도록 도끼를 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진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철진과 접선하기로 한 준경은 공안의 눈을 피해 용산으로 왔습니다. 난 눈 좀 붙일 테니 지금이라도 떠나. 이곳은 양평에 있는 실제 폐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비어있는 건물에다가 비까지 뿌려대니 냉기가 살에 파고드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입에서 나오는 김은 CG로 좀 지웠습니다. 남산에서 준경 씨 처음 본 날, 그날 나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저 남자도 구해달라고. 집안이 그렇게 돼버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과연 윤희의 이 눈물은 진심인 걸까요? 감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둘의 감정을 확실히 모르길 원했습니다. 한효주 배우 본인 역시도 윤희의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 건지 확실치 않아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씬을 찍으면서 이제야 윤희라는 인물에 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역할에 빠져들면서 컷사인이 떨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준경 씨, 우리 괜찮을 거예요. 같이 떠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준경 씨, 떠나요. 김철진이 당했다. 작전을 변경한다. 05시까지 안거 C21지점으로 하라.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내 말 들어. 여자와 함께다. 뭐야, 다 구라였나? 차갑게 식은 윤희의 표정. 한상호가 준 미치 추적기를 켜버립니다. 위치 떴습니다. 잘했어, 윤희. 유령들 모두 움직인다. 지가 공안들을 다 불러놓고선 계속 괴로워하던 윤희는 내가 속인 게 있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나가요. 내가 이거 보여줄게. 본인이 제대로 낚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본명 김서희. 공안부 불악치로 활동.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파헤치는데 애 좀 먹었다. 저쪽에 임준경이 너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사실 자넨 임준경에 믿기에 불과했어. 임준경은 일랑이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인랑의 위압감. 슈트를 처음 입는 순간을 찍을 때 감독은 비주얼 하나는 끝장나게 잘 나오겠다는 생각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특기대를 치기 위해 몰려든 공안들과 그들을 기다리던 인랑, 준경. 함정입니다. 이윤이 없습니다. 임준경만 있습니다. 이윤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우리 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특임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임팀의 비주얼은 원작의 느낌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특기대를 제압하기 위해 로켓포를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뭐 준경에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B9 쪽 지나가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지금. 오우, 겁나 멋있어. 이 장면은 이상민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대역 없이 강동원 배우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서 대역 배우와 번갈아 가며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슈트를 입으니 정말 천하무적인데요. 그 총탄을 다 맞고 로켓포에 유탄 발사기까지 다 맞고 이런 폭발에도 끄떡없는 준경. 야, 임준경 B9 무사히 통과했다. 10초 뒤에 이쪽으로 온다. 하지만 천하무적 인랑을 막을 순 없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물에 반사된 모습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찍은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임준경! 나와라! 야, 기억나냐? 함정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놈은 일랑입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우. 준경에 대한 열등감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상우입니다. 부하가 지겨운 새끼. 소용없다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상우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서 그 많은 공안을 전부 처리하고 돌아온 준경. 이윤이 이동시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특기대로 간다. 거기서 처리해. 윤희를 향한 준경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특기대로 돌아가는 준경의 심정이 복잡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테러단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시작해. 이때 준경이 도착을 하고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진태의 표정.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 여자를 죽여야 하는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싹트야. 우린 저 여자를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우린 지금 정당한 집행을 하고 있다. 정신 차려 임준경. 네가 처리해. 그래야 저 여자가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않는다. 못합니다. 이 상황이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네가 판단해. 아, 이러고 그냥 간다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야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왜 당신을 떠나지 않았는지. 한순간이라도 날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그만해. 하지만 같이 떠나자는 말 진심이었어. 그만! 늑대는 소녀를 속여서 할머니 집으로 오게 했죠. 갑자기 동화를 읽는 윤희. 네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지. 할머니 그런데 왜... 타겟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병신 같은 새끼. 안 되겠다고 생각한 진태는 슈트를 챙겨 입고 말 안 듣는 준경을 혼내주러 갑니다. 여자는 보이지도 않고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할 테고. 감독은 두 배우 모두 헬멧까지 풀 착용하고 두 괴물이 싸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린 것 같아서 이 씬에서는 헬멧을 벗기고 표정을 살렸습니다. 일어나!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내리는 명령이 부당한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 아이들은 무기도 없었고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야. 이젠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인랑을 버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준경. 이 씬을 찍을 때 옷도 무겁고 총도 무거워서 손이 떨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팔꿈치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대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실제로 너무 추워서 콧물이 나왔는데 그게 또 너무 리얼해서 컷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태는 준경을 진짜 처리한 걸까요? 구은혜님 새로운 계좌 개설되셨습니다. 오, 2억? 최종 승자는 구미경인가요? 2시 30분에 도라산발 신의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떠나는 윤희와 그녀의 동생.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경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설정이 원작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글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주제라고 합니다. 자, 아픈 손가락 같은 영화 인랑이었습니다. 원작자는 이 작품을 보고 결말은 다르지만 실사화가 너무 잘 되고 세계관이 그대로 살아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왠지 모를 울컥함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영상미는 참 좋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